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되면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잠시 후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기존의 3단계, 1, 2, 3단계인데 여기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서 5단계로 좀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의 어떤 지표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중환자 시설 등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좀 이렇게 나누기로 했고요. 또 전국에 획일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나왔었는데 권역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좀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위험도도 지금은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저위험 시설이 있는데 이 고위험 시설은 좀 낙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쪽만 위험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도 운영 중단은 좀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 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장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 역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 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7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최소화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 전략으로서 먼저 방역 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입니다.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서 전자검역 등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외 입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치명률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 대응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율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 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180여 개의 전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후방협력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신장투숙이 필요하거나 소아, 임산부 등의 특수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대응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 방역을 확대하여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로 연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재편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객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 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일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객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 중, 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객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 위험성을 낮추게 됩니다.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1칸 또는 2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시설 외의 모임과 행사 등 일상 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점차 강화합니다.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며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합니다. 세 번째, 생활방역체계의 감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근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영역이 확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 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집회, 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흡연실 이용 등 위험한 활동의 수칙도 추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가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객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객상을 발표하겠습니다.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 환자 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관리 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객상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사전 예고할 것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시설과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여 사회적인 의견 수렴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나 조항에서 권역과 전국의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조항과 지자체 간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충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도 가보지 않은 쉽지 않은 길이며 전 세계적인 재유행 상황을 고려한다면 참조할 만한 국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라는 이정료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의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집단 감염들이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그 직전 주의 75.3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 중이며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 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도 1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씩만 더 노력해서 감염 확산 속도를 약간만 더 늦출 수 있으면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본 박능우 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브리핑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일단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서 5단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로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조정했는데 여기에는 중환자 등의 시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지표들을 보조 지표로 활용해서 딱 맞게 세분화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지역별, 권역별로 대응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 등으로 분류했던 것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크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시스템에 약간 변화가 있었고 그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그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넘었는데 그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그 국내 발생이 중요한데 국내 발생은 100명을 등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쉽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오히려 지난주보다 이번 주 평균이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이 86.9명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환자 치료시설,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중환자 시설은 150개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네. 이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1.1 정도로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19라는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럽이나 미국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년 하반기에 대규모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계속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어제가 그 헬로윈 대회였잖아요. 네. 특히 뭐 젊은 층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모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과거에 집단 감염 사례를 볼 때 일주일 정도가 좀 두고 봐야 될 기간이 아닐까요? 네, 5월 달에 이제 이태원발 클럽 집단 감염이 9차 감염까지 생겼었잖아요. 예. 250여 명이 이제 그때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서울과 부산의 주요 인기 클럽은 문을 자체적으로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정 파티도 있었고 또 풍선 효과 등 때문에 일부 중소형 클럽에 또 젊은 층이 많이 몰렸고요. 뉴스를 보니까 또 강남역이나 이태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젊은 층이 많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도 많고 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파티에 참여했던 분들은 좀 정말 마스크 열심히 쓰고 방역 지침을 일주일은 더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예.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죠. 지금 한 달간 계도 기간입니다. 일단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중에 병원, 약국, 또 고위험 사업장 등 몇 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가 개편됐잖아요.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 관람 시,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관람 시에도 1.5단계부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2단계부터는 실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예.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미국 곳곳에서 방역 지침을 무시한 헬로윈 파티로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N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창고에서 약 400명이 모여 방역 지침을 무시한 헬로윈 파티를 즐기다가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티 참석자 중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속칭 턱스크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시 당국은 파티를 중단시켰으며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주최자 9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도 방역 지침을 무시한 헬로윈 파티가 열려 뉴헤이븐 당국이 해당 식당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된 유럽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 재가동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영국까지 2차 봉쇄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 대란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일주간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약 150만 명 늘어 최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일주일 만에 33% 이상 늘면서 유럽 내 병원의 집중 치료실 점유율은 17일 만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실제 52개 유럽 국가에서 35개국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사실상 결정지을 곳으로 6개의 경합주를 꼽는데 그 가운데 북부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주에서 두 후보가 오늘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사전 투표가 늘면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두 후보 어제는 각각 북부 경합 3개 주를 하루 만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 앞둔 오늘 또 북부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를 찾았습니다. 이달 들어 4번째 방문이고 유세만 9번째입니다. 코로나19가 막판 선거쟁점이 되는 게 거슬립니다. Sir, you've tested positive. I said, tested positive for what? And they said, for COVID, for COVID. 이 지역 핵심 산업인 프래킹 석유 산업을 망가뜨릴 사람이 바이든이라고 자극합니다. A vote for Biden is a vote to ban fracking and to send your state into a nightmare of poverty and depression.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는 미시건을 찾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입니다. 대선 유세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닌 적지만 청중 앞에서 유세했습니다. 미시건주의 우세를 확정 짓겠다는 기세입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COVID, he's complaining. He's jealous of COVID's media coverage. 한 달 전부터 두 후보의 대선 유세 일정은 6개 경합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선 전날까지 그럴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사전 투표한 것만 따져도 9천만 명 넘게 이미 투표해 지난 대선 때 투표한 유권자의 3분의 2에 육박합니다. 제때 도착해 개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우편 배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표 지연에 따른 소요 사태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소요 사태를 우려해 총기를 매장에서 철수시켰던 월마트는 총기 탈취 등은 고립된 지역의 일부 가능성이라며 총기를 매장에 다시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2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열렸던 세월호 기억문화제가
올해는 코로나로 미뤄지다가 6개월도 지난 어제서야 열렸습니다. 6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유가족들의 바람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년 전 세월호에 타고 있다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띄우는 형의 편지. 벌써 네가 20대 중반이라니. 매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던 세월호 문화제가 올해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6개월 넘게 미뤄졌는데 감염 확산 우려에 행사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뜨겁게 함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텅 빈 관객석은 마스크를 쓴 유가족들이 채웠습니다. 많이 또 모이고 그러면 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라도 오히려 더 민폐일 것 같아서. 대신 화면을 통해 100명의 시민이 멀리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밝히고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이를 위해 유족들은 12월로 끝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이 24시 딱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부터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 또 최장 30년간 봉인된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국회 청원에는 지금까지 각각 약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넘게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일부가 내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을 열고 주민들과 개방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밑자락에 굳게 닫힌 철문. 문 대통령이 자물쇠를 풀자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개방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주민들과 새로 조성된 둘레길을 둘러봤습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이쪽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됨으로써 누구나 안산으로부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형제봉까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게 되었죠. 이 길이 열림으로 해서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에도 좀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 바깥쪽을 따라 300m 길이 탐방로가 생겼고 시대마다 돌들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서 어떤 시대의 편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좀 유적이죠. 네. 군 시설은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은 건 청와대와 영공 방위 때문이라며 경계는 철저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또 오면 올수록 역시 이제 화재 위험 같은 건 있는 것이니까 이 산림청 어깨가 자꾸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번 개방은 문 대통령이 북악산과 인왕산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조금 전 북악산 출입 관련 기사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국민에게 개방된 것으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흉기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번에는 그리스 정교회 신부를 대상으로 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남동부 리옹의 한 그리스 정교회 건물에서 문을 닫으려던 신부가 2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스 출신인 신부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고 용의자는 달아났다가 몇 시간 뒤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29일 니스 노트르담 성당에서 흉기 테러로 인해 3명의 목숨을 잃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첩보 영화 시리즈인 007의 제임스 본드 역할로 유명한 영국의 원로 영화배우 숀 코너리의 별세에 팬들과 정치 지도자, 연예계 동료들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비통하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 하나를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상징적인 배우이자 멋진 친구였던 쇼 코너리의 별세를 애도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그의 겸손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웃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너리의 뒤를 이어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고 로저 무어 경의 유족들도 트위터에 쇼 코너리의 별세를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서부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3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37명이 목숨을 잃었고 885명이 다쳤으며 잔해더미에서 103명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지진 피해 지역에 2,400만 리라, 우리 돈 약 32억 4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도 10대 2명이 숨져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39명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캠핑장 등에서 야영을 할 때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월 삼척의 한 야영장에선 5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 피워놓은 숯불 난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부터 야영장에는 숯불부터 석유 난로까지 다양한 난방기구가 등장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화재 위험이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 난로를 틀어놓기 때문에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야영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나 화재가 50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적한 야영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큽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위험한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캠핑하실 때 좀 화기라든가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돼도 잠을 자다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사용하거나 숯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수시로 텐트를 환기해야 합니다. 또 잠잘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남은 갈탄 등은 텐트 근처에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야영을 할 때는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는 기구보다는 전기 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 7대 식량 작물로 꼽히는 열대 작물인 카사바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m를 훌쩍 넘는 긴 줄기 아래 땅속을 파내자 튼실한 뿌리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쭉한 고구마를 닮은 세계 7대 식량작물 카사바입니다. 열대지방 식물이지만 국내 처음으로 충북에서 노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냉동 카사바로 들어오지 생걸로 껍질째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껍질 까고 직접 쪄서 먹거나 가공해서 먹는 걸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10월 말 뿌리를 수확한 뒤 줄기 마디를 흙 속에 꽂아 다시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 방식으로 겨울 나기도 성공해 여러 해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온실하우스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열대 작물 재배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카사바는 전분이 20에서 25%로 고구마 17%보다 전분 함량이 많은데요. 면이나 빵 다 제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많고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카사바는 식량뿐 아니라 술 제조 원료는 물론 바이오 연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저희들이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해 왔고요. 특히 밭작물로서 기존의 작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체 작물 연구가 속속 성과를 내면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체계 수립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1,633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의 3배 규모로 참여합니다.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고 8개 백화점과 대형마트 7개사도 할인과 각종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직무 적성 검사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이 시험을 진행했는데 첫 온라인 시험이었던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상반기보다 쉽거나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삼성은 이틀에 걸쳐 치른 온라인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대면 면접을 실시한 뒤 다음 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줄어든 44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5.8% 감소한 3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59억 8천만 달러로 6달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7%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경기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밤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황사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중부지방, 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이보다 입자가 큰 PM10 미세먼지의 경우 내일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비가 지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7도, 청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광주 18도, 대구 역시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다시 기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